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3 재판님 하나만 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께서 그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우리 지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지위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뭐 없고 책임은 이쪽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원 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비추어 보면은 사후에 그 어떤 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은 피청구인 측은 을 1호증부터 5호증 내지 8호증 정도까지밖에 서중요지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출은 저희가 92호증까지 이렇게 많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일정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조금 내일 체부에 대해서 저 증거 인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모레 평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부는 1월 23일, 대부분은 2월 3일 날 체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체부입니까? 아니면 조사입니까? 왜 체부,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바로 그날 조사하니까요. 예.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예.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하십시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변론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고 그날은 2시 반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정리를 한 다음에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지난 기일 이후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 요지 설명서, 영상 증거 설명서, 각 쟁점에 대한 요약 서면으로 1월 20일자 준비 서면 2,
증거 제출서 4.5 증거 제출 정인 조지호에 대한 주신문사항 1월 21일자 증거 제출서 6 제출하셨습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7일자 정인 김용현의 송달 장소에 대한 보정서, 1월 17일자 입증 계획 및 증거 제출서, 증거 동영상 재생 등 절차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 설명서 2 내지 6 입증 계획, 각 증거 제출 첨부 자료, 1월 20일자 각 사실조회 신청서, 국가정보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1월 21일자 각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1월 20일자 각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감사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 1월 20일자 정인 신청서, 1월 20일자 사실조회 신청 및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부산광역시 경찰청, 1월 20일자 각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1월 20일자 서정요지 진술, 1월 20일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국가정보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 신문사항,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소송 위임장, 증거설명서 7, 8,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증거 정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 체부 결정이 보류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 체부 절차를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지난번에 보류하신 갑제 22호증 1부터 갑제 27호증 12까지 증거 인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부동의하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 부동의하겠습니다. 부동의 한다는 뜻입니까? 부동의하는 경우에 갑제 22호증 1 내지 갑제 27호증 1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선거정보센터,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CCTV 현장 영상으로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대응군 등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제 1호증 1부터 8호증까지 증거 인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동의는 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증거를- 언론 기사에 관해서는 아마 그 중에 언론 기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밝혀주신 그 기준에 따라 그 당시에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점만 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제 1호증 2, 을제 5 내지 8호증은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을제 1호증 1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 기일 이후에 을제 3호증의 7 내지 22, 을제 9호증 내지 85호증의 1, 91호증의 3, 결국 91호증의 3까지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인부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좀 늦게 받아가지고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함께 서면으로 인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부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밝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그 11조 가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지난 기일 이후에 갑 제29층 1 내지 35, 36의 1 내지 8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증거 인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조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각자 그러니까 오늘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요 서정 요지 진술을 준비해 주시고 영상 자료의 경우 중요 부분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꼭 시청해야 될 그 부분을 기일 전까지 특정해서 증거로 특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문서 송부 촉탁 등 정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월 16일, 1월 20일 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측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다음 피청구인 대리인께 1월 16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을 상대로 문서 송부 촉탁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모두 채택해서 송부했습니다. 1월 17일 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1월 20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조회 신청서,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그 다음에 1월 20일자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1월 20일자로 사실조회 신청,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 1월 20일자로 인정등본 송부 촉탁, 1월 20일자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 평의 결과 우선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국무회의록 작성 여부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사실조회로 일괄하여 채택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송달 장소를 묻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무회의록 작성 여부를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사실조회로 일괄하여 채택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중 조회사항 1, 2번 즉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관리점검 실무 책임자의 각 성명, 송달 장소를 묻는 부분을 채택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제 증거가 주로 많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재판부 평의를 거쳐서 다음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인 신청 관련해서 청구인 측 정인으로 홍장원,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채택했고요. 피청구인 측 정인으로 김용현, 그 다음에 김현태를 채택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1월 20일자 입증계획 정인 일부로 정인 15명에 대한 입증계획을 밝히셨고 1월 20일자 정인 신청서로 허병기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부 평의 결과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정인으로 채택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주소를 현재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신문기일을 정하고요. 박춘석 정인에 대해서는 2월 6일 오후 3시 반 신문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인 신문기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오후 2시 반에 김용현 정인 신문을 하고 조지호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시면 건강상 매우 안 좋다, 출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청구인 측에서는 이 조지호 정인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지호 정인에 대해서 재소한 보류하겠습니다. 2월 4일 오후 2시 반 이진우, 오후 4시 여인영, 오후 5시 반 홍장원 정인입니다. 2월 6일 오전 10시 반 김현태, 오후 2시 곽종건, 오후 3시 반 박춘석, 2월 11일 오전 10시 반 이상민, 이렇게 정의신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곽정문이 주고 김현태가 그 곽정문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반대 내용을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해서 주신문 반대 신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달 문제가 그렇게 쉽게 좀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월 4일 정인 신문을 위한 신문 사항을 청구인 측에서는 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월 6일 정인 신문을 위한 정인 신문 사항을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측도 2월 6일 정인 신문을 위한 정인 신문 사항을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서정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증거로 채택되고 지난번에 서정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하기로 한 그 목록에 대해서 서정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이번에 제출했던 그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증거 조사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쭙니다. 어떤 내용을 저희가 재판부께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예. 그걸 저희가 오늘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걸 먼저 좀 진술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하실 수 있는 점을 여쭙니다. 예, 그럼 진술하시죠. 예. 지난번 변론 2차 변론기에 주심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답변서 3에 기재됐던 내용 중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포고령에 기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의 반구적 활동의 의미, 야당의 만국적 행태와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주심 재판관님이 성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서 3에 실제로 그때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에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고 같은 날 23시 28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되었는데 포고령 제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상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재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피청구인이 만국적인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 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폐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집행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포고령 제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 수정한 것인데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 선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9조의 제1항은 비상계엄 지역 하에서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엄 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은 이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어떤 집행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형식을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포고령 제1호는 위조항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상을 명하거나 또는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에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의미는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행위,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 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안보를 위한 규정의 폐지 행위, 국가 안보를 제외하는 외교 안보 정책, 국가 안보 예산 삭감을 통해 국방력 약화 기도, 기타 에너지 안보 위협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야당의 간첩죄 규정 개정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 이상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사진을 500여 장 촬영한 사건, 정보사 블랙이온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 등은 그 좋은 예입니다. 나아가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한 것을 전쟁광으로 매대하여 1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그 사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의 등장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고 피청구인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북한군의 작전 체계, 전투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우방국의 현대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참관단 파견을 방해하려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해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관건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사실상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대한 방산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대 야당이 2025년 예상 중 일방적으로 삭감한 4조 1천억 원 대부분이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초급 장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 당직비, 수당, 그 인상 비용, 이사비 현실화, ROTC 생활지원금 인상비의 활동비를 다 삭감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드론 전쟁 대비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중단시켰고 정밀 유탄 사업도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위 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려 놓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어렵게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을 때에도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한 산업 수출을 이루기는커녕 덤핑 수준의 가짜 뉴스를 내놓고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과제인 차세대 원전 기술 SFR의 R&D 계산도 90%나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거대 야당은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의 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대 140월 227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대왕고래 사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력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검찰, 경찰의 내년 특경비, 특활비, 치안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587억 원, 경찰 3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예 0원으로 만듦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약 범죄라든지 또는 치안 범죄 등의 활동이 줄어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예산은 금융사기 사건,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조폭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도 쓰이는 예산인데 이것을 다 삭감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마약과 조폭과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이 비위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특경비 60억 3,8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위를 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0억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자신이 정부일 때에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권 분립의 헌정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국헌문란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비에 쓰이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쓰이는 국회 특갈비, 특경비 예산은 195억 원으로 유지하고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나아가 거대 예산의 예산 폭거는 민생과 서민들의 민생과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들이 밤잠을 아껴가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무려 2조 4천억, 절반이나 삭감을 해서 삭감했고 이 가운데 1조 원은 재해 대비 예산입니다. 매년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무한 공항 사고 같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그런 의도치 않은 예상치 않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예비비마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팬데믹에 대비하는 백신 개발 지원과 관련된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의료개혁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했으며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하고 취약계층 아동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삭감했으며 아이 돌봄 수당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예산 삭감은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몰아내려는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이러한 예산의 무차별 삭감과 폭주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망국 지역 행위를 알리는 것과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만행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외 병력을 동원하여야 하는 구성명 사항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엄법 3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질서 유지 업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 국회의 질서를 대비하기 위해 군이 보충적으로 인원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그 외곽 경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 체포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아직 이 법조인 체포에 대한 주장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다수의 법조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체포된 법조인도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더더욱이나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고 하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도 없는데 그러한 황당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탄핵 사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 계엄 이전에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의 남발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얼마나 탄핵 소추를 남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먼저 소추된 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해 보아야 그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리가 그러함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무조건 서두른 데 대해서 대리인들은 그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들 대리인은 평소 헌법재판관인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위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재판연관님들 모두 명철한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 주셔서 헌정 질서를 더욱더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청구인 측은 증거로 채택된 지난번에 그 특정한 서정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장님, 저희 실물 화상기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네. 자리를 좀 바꿔서 하겠다. 하십시오. 되나요? 네. 저희 서증 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제출한 증거 요지 설명서 1 서면 같이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갑제 1호증의 1 내지 63까지 각 언론 기사입니다. 이 중에 1호증의 1 내지 18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 보도 기사로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 국회의장 등 요인들에 대한 체포 의심 정황,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 상황 등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보도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갑 1호증의 19 내지 41, 1호증의 46 내지 56, 1호증의 58,
1호증의 59 내지 63은 계엄 선포가 있은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된 구체적인 중앙선관위 침탈 현황, 국회 침탈 현황, 요인 납치 계획, 개업 사전 모의 현황, 그리고 비상계엄에 앞서 이루어진 국무회의의 위헌 위법성 등을 보도한 각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그리고 1호증의 42 내지 45는 12월 10일까지 언론 보도 기사인데 여기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경제 질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 2호증은 계엄사령관 포고령입니다. 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할 경우에 넘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포고령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갑 3호증의 1 내지 7호증이 각 국회 회의록입니다. 서중별로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주요한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증의 1은 2024년 12월 11일자 4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 본회의 당시에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회의록이 작성된 적도 없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잠깐 그 회의록 해당 부분을 보시면 7쪽, 8쪽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국무회의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8쪽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24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계엄 선포를 막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자신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3쪽에는 이 당시에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쪽에는 결론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의 생각도 밝히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건의하지 않았고 정식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회의록도 작성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갑 3호증의 2입니다. 12월 13일자 제319회 4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날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외교부 장관, 법무부 차관,